안녕하세요. 컬러리스트 허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상을 보고 감탄하거나 실망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영상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실무에 계신 분들은 수업이나 술자리에서 작품을 평가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영화 진짜 재밌더라. 촬영이 너무 좋아. 아니면 CG 완전 최악이던데. 색보정 무슨 오줌 푸더 씌워놨을 등등 대부분 단순한 평가로 끝났을 텐데요. 영상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평가한 이유를 풍경이 예뻐서, 얼굴이 잘생겨서와 같은 추상적인 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4가지 요소, 미술, 조명, 촬영, 컬러 그레이딩이 자신에게 어떤 작용을 해서 감탄하게 되는지에 대해 입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작업할 때 자신이 내린 평가에 기반해서 손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특정 샷에 대한 간략한 감상문을 써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중학교 음악 시간에 클래식 감상문을 쓰는 숙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음악 선생님 정도의 나이가 되니까 클래식이 좋아지긴 하는데요. 커피를 잘 모르는 사람이 커피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일단 라떼나 베트남 커피 같이 달달한 걸로 시작해야 되는데, 초심자들한테 블랙커피 같은 클래식을 쏟아 부으니까 클래식 자체에 대해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전 우선 클래식이 무슨 악기로 이루어져 있는지 잘 몰랐고요. 가사가 없어서 내용 전달도 잘 안 됐고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들리고 선생님이 감상 포인트를 말해줘도 전혀 공감이 안 됐습니다. 그냥 전 시럽 듬뿍 넣은 H.O.T 음악이 더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제 머릿속에 H.O.T 음악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서였는데요. 예를 들면 각 멤버의 포지션, 곡마다의 의상 컨셉, 가사 내용, 춤, 뮤직비디오 같은 항목들로 그 음악에 대해 나름대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 있었죠. 또 당시에 활동했던 다른 그룹들, 핑클, SES, 터보, 영턱스클럽 같은 다른 레퍼런스들과 비교하면서 저의 취향을 확립해갈 수 있었습니다. 클래식에서도 평가를 할 수 있는 수많은 항목들이 있었겠지만 그 당시엔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평가하고 분석할 때는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 있는 자신만의 체크리스트와 그 안에 기준점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게 없다면 분석은커녕 제대로 된 평가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는 거죠. 미술관에 가서 그냥 휙휙 지나치는 사람과 한참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참을 보고 있는 사람은 머릿속에서 자기가 가진 항목들로 몇 분 동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항목들이 많을수록 오래 보고 있는 거고, 반대의 경우라면 그냥 지나칠 겁니다. 미술관에 있는 그림과 그 뿌리를 같이 한 영상도 평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들이 있는데요. 제가 영상을 평가하거나 분석할 때 사용하는 개인적인 체크리스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서 로케이션, 컨셉, 세트, 소품, 의상 등등 화면 안에 미장센을 담당하는 직업을 프로덕션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글로 쓰여진 시나리오를 시각적 이미지로 구현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인데요. 아쉽게도 학생 작품이나 저예산 영화에서 가장 먼저 예산을 절감시키는 게 바로 이 미술 파트지만, 개인적으로 촬영보다 대중의 관심이 많아졌으면 하는 분야입니다. 뭘로 찍느냐보다 무엇을 찍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감상자에게도 해상도나 다이나믹 레인지보다 미술이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영상에서는 주피사체가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즐거울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사랑에 빠졌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와 격렬하게 싸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화면 전체의 컬러를 결정하는 요소는 주피사체의 의상과 스킨톤, 그리고 로케이션이 가지는 자연의 색, 인공적인 구조물, 조명, 벽지, 소품 등의 배경색인데요. 이런 피사체와 배경의 컬러가 어우러져 배색이 되고 극중의 상황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연출자가 의도한 감정을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미술과 나쁜 미술의 차이는 뭘까요? 제 개인적인 기준은 상황에 따른 배색 의도가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의 차이입니다. 이런 미술의 의도는 배색 기법과 상황에 따른 색상의 쓰임을 알고 있으면 더 잘 보이고, 이런 배색이 지금 피사체가 처한 상황과 잘 매치되는지, 의상은 캐릭터의 성격과 어울리는지, 조화를 깨트리는 색이 껴있는지, 감정을 필요 이상으로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프로덕션 디자이너가 씬의 감정과 어울리는 배색을 사용했느냐입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색상 계열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레드에서는 열정, 생명력, 사랑 등등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분노, 위험, 공포 등등의 부정적인 면도 존재합니다. 다른 색상들도 마찬가지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색상들을 다른 비율로 조합해서 새로운 느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상의 목적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한자로 풀이하면 감동이죠. 저는 영상을 다루는 사람의 입장에서 감동이란 단어는 꼭 눈물이 나고 가슴 벅찬 그런 것에 한정된 게 아니라 무섭거나 흥분되거나 긴장되는 상황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이 이런 감동을 느끼게 하려면 피사체가 처한 상황, 그리고 그에 대한 감정에 시청자들이 공감해야 하는데, 그걸 증폭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컬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감정에 대한 색과 배색 기법은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색감 이쁘네, 색들이 정돈돼 있네, 이런 식으로 어렴풋이 느껴질 수는 있지만 배색이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거나 분석하기는 어려운데요. 그에 대한 내용은 이번 강의에 넣으면 너무 길어져서 다음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급하신 분들은 화면상의 용어들을 영어로 구글링해서 이미지들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배색 기법을 익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제로 구현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벽지를 바꾸거나 비싼 가구들을 구입해서 거창한 미술을 하기보다는 그냥 방안을 정리하고 같은 계열의 소품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미술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인테리어 배색도 실제로 해보면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래도 배색에 대한 의도를 갖고 직접 미술을 해보면 앞으로 영상을 감상할 때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처음 상업 영화 한정을 겪으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하루 왼종일을 촬영해서 겨우 1, 2분 분량을 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배우의 반대쪽으로 가면 조명들도 다시 세팅해야 하고, 욕조만한 조명들을 크레인에 주렁주렁 달아서 빌딩이나 산을 밝히고, 조그만 토마토 클로즈업 하나에 5개, 6개 스탠드가 붙고, 그냥 형광등 켜놓고 찍으면 안 되나? 왜 이렇게 어렵게 촬영을 하지?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직접 촬영을 해보니 그 차이는 컸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키, 필, 백의 3점 조명부터 탑라이트, 언더, 사이드, 역광 등등의 모든 조명법은 빛의 방향과 피사체의 관계를 말하고 각각의 분위기가 틀린데요. 다수가 느끼는 보편적인 분위기를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용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광질이 부드러움과 강한가에 따라 그림자의 포커스도 바뀌는데요. 광원에 디퓨전을 대거나 바운스 라이트를 이용해서 부드러운 느낌을 준 장면과 직진성 라이트로 강한 컨트라스트를 준 장면과 비교해보면서 그게 상황과 매치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명은 미술이 갖고 있는 고유의 색을 밝혀주는 기능 외에도 컬러 조명을 이용해서 그 자체로 훌륭한 미술이 될 수 있습니다. 원리는 미술의 배색 기법과 동일하지만 화면의 컨트라스트와 연계돼서 더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이 색이 잘 먹는 화이트 계열이라면 빛으로 전체적인 무드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평면인 도화지의 원근감을 표현하는 것은 미술가들에게 큰 숙제였고, 평면인 디스플레이와 씨름하고 있는 현재의 촬영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촬영자들이 조금이라도 피사체와 배경이 멀어질 수 있는 넓은 장소를 선호하는 것이고, 되도록 피사체를 벽에 붙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개념을 생각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빛의 방향, 질감, 색,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공간과 피사체를 어떤 색으로 어떻게 밝혀서 무드를 만들고, 주 피사체를 배경과 어떻게 분리시켰고, 원근감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면서 화면 밖의 조명과 그 빛을 가리는 고거의 위치를 상상하면서 나름대로의 평면도를 그려보는 것도 화면을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촬영입니다. 촬영상을 받은 영화들의 특징은 뭘까요? 그건 바로 감상자가 극 중의 이미지를 보고 감탄을 했을 거라는 점인데요. 그렇게 보자면 사람은 어떤 이미지를 보고 감탄하는가에 대해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겁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한 장의 사진이나 포스터 광고처럼 이미지의 레이아웃과 시각적 흥미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상황과의 매치도 생각해야 하는데요.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피사체가 처한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화각, 구도, 면적 등도 변화해야 하고, 앞뒤 컷과의 관계도 생각하면서 중요한 시각적 정보를 압축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0년이 넘는 영화사엔 그러한 보편적인 공식이나 문법이 누적되었고, 그 기본적인 법칙들을 조합해서 멋진 장면을 촬영하거나 이런 법칙들을 깨트려서 시청자의 감탄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디지털 컬러리스트는 누구보다 이미지를 많이 분석하고 판단해야 하는 직업인데요. 촬영을 분석하는 데는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저의 체크리스트 중 첫 번째는 바로 전달력입니다. 상업 촬영에서는 드물지만 아마추어가 자주 하는 실수는 뭘 보여주고 싶은지 전달이 안 되는 촬영입니다. 해외여행을 가서 레코딩 버튼을 누르고 아무 생각 없이 걷는다든지, 피사체들의 면적이나 위치가 애매하거나 방해 요소들이 많은 경우인데요. 초보자가 레코딩 버튼을 누르기 전에 생각해야 할 두 가지는 주인공과 배경을 뚜렷하게 인지하는 것과 그 둘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의 제거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촬영한 종군 기자이자 사진작가인 로버트 카파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당신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건 피사체에 충분히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데요. CF나 헐리우드 영화를 유심히 보면 화면 안의 주 피사체 면적은 우리의 생각보다 꽤 넓을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가까이 피사체에 다가가서 화면을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얼마나 주제를 돋보이게 하고 배경과 어우러지게 하느냐를 고민하면서 면적을 분배하는 것, 촬영하고자 하는 주제를 시청자에게 확실히 전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전달력을 높이는 다른 방법은 화면 안에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주 피사체 외에 도드라지는 채도를 가졌거나 복잡한 형태의 사물, 그리고 눈에 띄는 글씨 등은 현장에서 최대한 피하며 촬영해야 하고, 피치 못할 상황이라면 그 면적을 최소화하면서 후반에 지우길 권장해드립니다. 저는 원래 스테디캠 촬영기사가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게 해준 영화가 2007년 전주영화제에서 아무런 기대 없이 봤던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칠드런 오브 맨이었는데요. 영화 속 롱테이크 장면들은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카메라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여러 앵글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게 스테디캠 롱테이크의 큰 매력이었는데요. 롱테이크 씬을 몇십 번이고 돌려보면서 배우들과 카메라의 동선을 생각하며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이 현장감이었는데요. 매끄러운 스테디캠 촬영뿐만 아니라 영화 후반에 나오는 6분이 넘는 롱테이크 전쟁씬에선 카메라는 현장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배우이자 관찰자로서 거친 핸드헬드로 관객에게 현장감을 잘 전달했습니다. 그런 같은 감독의 다른 영화를 살펴볼까요? 2018년 넷플릭스로 개봉한 로마는 칠드런 오브 맨의 촬영 감독인 임마누엘 루베스키가 스케줄 문제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연출을 맡았던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직접 촬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프닝 크레딧을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랐는데요.
저는 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 롱테이크가 움직임이 많은 촬영보다 더 어렵고 긴장될 것 같았습니다. 물청소를 하는 상황 때문에 테이크도 많이 가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서 더 긴장될 것 같았고요. 이렇게 칠드런 오브맨과 같은 감독의 표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적인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구도와 블러킹을 효율적으로 설계해서 관객에게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미지엔 촬영자가 보여주고 싶은 주 피사체가 있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과 주 피사체의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게 바로 구도인데요. 사진과 다르게 영상은 여러 가지 구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정보의 전달을 동적으로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정적으로 보여줄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고정시킬 것인지를 판단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해내는 것이 촬영자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효율성과 압축성이 떨어진다면 아무리 긴장감 있는 시나리오라도 지루하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는 평생의 대부분을 지면과 수미터 떨어진 뻔한 앵글로 살아갑니다. 그 시점이 뇌리에 너무 깊이 박혀서 사물을 바라볼 때 상상력에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를 깨려고 끊임없이 다른 시점을 생각해보는 게 촬영자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이것저것을 찍을 때면 내가 이렇게 틀에 박혀있나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통수를 치는 샷을 보게 되면 난 왜 저런 생각을 못할까 자책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 잘나가는 촬영작가의 인터뷰에서 용기를 얻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작가는 볼거리가 풍부한 나라를 여행하면서 하루 종일 촬영해도 창의적인 사진을 단 한 장도 못 건질 때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특이한 앵글에 집착하기보다 특정 상황 속에서 피사체와 배경의 관계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앵글을 옮기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답을 찾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면이 시각적 관념을 깨트려서는 안 되고 억지스럽거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차라리 뻔한 앵글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렷하게 인지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일까요? 8비트 소스라면 1677만 7216가지 색? 아니면 10비트라서 10억 7374만 1824개의 색상? 우린 색상을 인지할 때 모니터와 뇌를 USB로 연결해서 인식하지 않습니다. 좀 더 단순히 생각해볼게요. 어렸을 때 스케치북에 크레파스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를 그려보셨을 겁니다. 무지개엔 실제로 셀 수 없는 색이 존재하지만 왜 7색만 그렸을까요? 그건 바로 동요에 나오는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가사를 외우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동요를 작사한 사람도 무지개에서 확실하게 인지되는 색상은 7가지 정도였겠고요. 이 빨주노초 파남보는 색상원의 순서와 일치합니다. 이 7색에서 파란색의 명도가 다운된 버전인 남색만 빼고 사이언과 마젠타를 넣으면 8가지 색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컬러 그레이딩에서 의도적으로 넣을 수 있는 도미넌트 컬러 계열의 개수입니다. 그나마 회상이나 실내 인공조명 환경 같은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8가지 정도 되고 자연광 상태라면 그 가지수도 난색과 한색, 2계열로 현저히 줄어듭니다. 실무에서 작업을 하면서 클라이언트의 반응을 보면 원본에 이 색, 저 색을 넣어보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그냥 처음에 했던 평범한 룩으로 가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업자의 입장에선 원본을 보고 답이 1초 만에 떠오르는데 클라이언트는 왜 긴 시간 동안 고민하는 걸까요? 그건 클라이언트가 들고 왔던 색채 계획이 돼 있는 비싼 영화의 레퍼런스와 비슷하게 컬러 그레이딩을 하고 싶은데 미술과 조명이 그 레퍼런스와 비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초록색으로 컬러 그레이딩을 하고 싶은데 화면상의 미술이 초록색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던가 뻔하게 난색 계열이 들어가야 하는 석양신에 뭔가 다른 색이 없을까? 라고 고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발상들은 컬러 그레이딩은 마법이다 라는 인식에서 생겨나는데요. 분명 컬러 그레이딩은 마법 같은 변화를 만들 수 있지만 그건 바로 자연스러움, 그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저는 컬러 그레이딩을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난 후까지 매번 원본과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요. 그러다 보니 원본도 상하고 제 멘탈도 상하기 일쑤였죠. 상황에 대한 감정보다 이미지 자체를 우선시했고 관객들이 스토리보다 내 작업물을 봐주기 원했었습니다. 그러다 색 자체에 대해 공부를 하며 원본이 가지고 있는 컬러와 극중의 상황에 대해 생각했고 그때부터는 원본과 치고받고 싸우기보다 이런 느낌으로 컬러 그레이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지는 탄생할 때부터 성격과 기질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터라 그 애를 찢어 발겨서 내 성미대로 돌연변이를 만들기보다 원래 가지고 있는 장점을 파악하고 최대한 같이 가는 방법이 자연스러운 컬러 그레이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4,260억 원의 제작비를 들인 헐리우드 영화가 있습니다. 강남대로나 성수동 고가미치 나오고 있는데요. 4천억이 넘는 제작비에 걸맞는 고급스럽고 파격적인 룩인가요? 잠깐 나오는 트럭 내부 컷에서는 인공조명이 있는 환경이라 실루엣 장면과는 대조적으로 비현실적인 컬러가 진하게 먹혀 있는데요. 색이 혼재되어 있는 서울 시내의 대부분의 미술은 의도되지 않아서 실내 낮 장면에서는 촬영 감독과 컬러리스트도 억지스러운 컬러 그레이딩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나마 찾고 찾아서 증폭시킨 게 소량의 사이언과 난색 계열의 보색 정도인데요. 촬영 감독도 당시의 기억색을 지키는 게 제일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아무리 알렉사 XT에 파나비전 아나모픽 렌즈를 썼더라도요. 맛있는 미역국과 맛없는 미역국의 차이는 뭘까요? 그건 우리가 기대하는 미역국의 짠맛, 신맛, 단맛, 쓴맛의 밸런스가 적절하거나 깨진 차이입니다. 그럼 맛있거나 맛없는 스파게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우리가 기대하는 스파게티 맛이 싱겁다든지 케찹의 신맛이 너무 강하다든지와 같은 맛의 밸런스가 깨진 경우일 겁니다. 미역국과 스파게티는 맛이 아주 다르지만 둘 다 맛있을 수도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요리들의 종류를 블리치 바이패스, 크로스 프로세싱, 모노크로매틱, 플래시백 등등 룩의 종류라고 한다면 모든 룩에는 맛이 있고 그에 대한 색상, 채도, 컨트라스트의 밸런스가 있습니다. 이 밸런스가 깨지면 그 고유의 맛을 잃어버리고 애매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말이 안 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룩이 되는 거죠. 기억색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각 룩에 대한 정도와 밸런스를 지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얻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미지를 구성하는 미술, 조명, 촬영, 컬러 그레이딩의 순서로 제가 그림을 평가하고 분석할 때 사용하는 체크리스트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리스트는 자신의 기호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고 그게 자신만의 스타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림을 볼 때 어떤 기준이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자신만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에서 설명드렸던 기준들로 제 나름대로의 짧은 감상문을 써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림일기 써보셨죠? 저의 감상문은 그 방법과 비슷합니다. 우선 영화나 영상을 볼 때 감탄을 했거나 인상적이었던 장면, 그리고 드물겠지만 별로라고 생각했던 장면들을 캡처해서 폴더에 모아놓고 한글에서 표를 만들어서 왼쪽에는 자기가 캡처한 그림을, 오른쪽에는 짤막한 감상을 쓰는 칸으로 나눕니다. 감상문은 각 그림마다 앞에서 설명한 모든 기준들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림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사용합니다. 글을 쓸 때 항상 염두에 두실 건 피사체가 처한 상황과 감정, 그리고 원본이 가지고 있는 색을 파악하신 다음 추상적인 형용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사물의 배치, 색의 분포, 조명의 위치와 광질, 화각, 인물과 카메라의 동선 등등 내가 현장에 있다면 내 의도로 조정할 수 있는 요소들과 후반에서 컬러 그레이딩으로 수정 가능한 사항들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주인공이 상대편한테 추격당하다가 다리 위에서 떨어져서 물에 빠진 장면인데요. 눈과 검은 바위의 명암과 물결의 반사가 주는 컨트라스트로 하드한 화면을 얻을 수 있고 극중의 분위기에
부드러운 톤보다 강한 톤이 어울립니다. 인공적인 구조물이나 간판, 조명 등이 없는 로케이션이라 컬러가 저채도 계열로 제한되어 있고 주인공의 의상 또한 저채도의 그린이라 주변의 색들과 통일돼서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얼굴에 있는 피와 안부와 미드톤의 그린이 보색 대비를 이뤄서 피를 더 강조하고 있고요. 광질은 구름과 수증기가 디퓨전 역할을 해서 위쪽에서 부드럽게 내려오고 눈과 물에 반사돼서 밑에서도 피사체를 비춰주게 되는데요. 자연광 환경에 낮이고 해가 직접적으로 소개되지 않아서 새벽이나 석양톤으로는 돌릴 수 있어도 그린이나 퍼플로 틴트를 주면 컨트라스트와 자연스러운 모드를 잃게 될 겁니다. 앞신도 말이 안 되게 바뀌어야겠고요. 다음은 수수께끼 인물이 소개되는 장면입니다. 퍼플이 갖고 있는 심상은 신비함인데요. 소개되는 인물의 분위기와 매치가 잘 되고 있고 일상 주거 공간에서 많이 쓰이지 않는 컬러 조명에 허용되는 바라는 공간의 특성을 이용해서 무대 쪽에 있는 블루부터 퍼플까지의 그라데이션과 객석의 레드부터 오렌지가 컬러 컨트라스트를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선을 잡는 비상구의 초록색인데 후반에서 죽이거나 주변색으로 돌렸으면 합니다. 조명의 방향성은 근경의 소량의 순광과 중경 원경의 역광을 사용해서 서로 잘 분리시키면서 인물과 사물의 실루엣을 보이게 해서 시각적으로 분명한 컨트라스트를 보여줍니다. 촬영은 광각 렌즈로 실내를 넓게 찍었고 레일로 수평이동시키면서 전경의 실커튼과 원경을 비벼주면서 원근감을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바의 다른 공간에서도 앞장면의 컬러를 가져갔는데요. 공간은 분리되어 있지만 한 씬이 주는 통일감을 고려해서 미술에서 오렌지는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쉐입으로 퍼플을 넣어서 앞씬의 퍼플과 오렌지를 유지했습니다. 가끔 부드러운 컨트라스트를 개조의 고른 분포가 아니라 블랙이 떠있는 뿌연 화면이라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둘은 엄연히 틀립니다. 아무리 비트레이트가 높은 포맷으로 찍었더라도 빛과 어둠이 극명한 조명을 했다면 후반에서도 컨트라스트를 세게 가는 게 자연스럽고 8비트로 촬영했더라도 현장에서 조명에 디퓨전을 대거나 바운스를 주고 렌즈 앞에 블랙 프로미스트를 끼고 촬영했다면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생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뿌연 로우 파일의 블랙을 충분히 내리지 않는다던가 부들부들한 느낌을 낸다고 잡혀있던 블랙을 올려버리면 루마 노이즈와 매갈이 없는 화면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느낌의 영상은 현장에서의 광질을 변화시키거나 미술의 컬러톤을 저채도 고명도로 가져가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후반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면 블러 비네팅이나 글로우를 먹이던가 미드톤 디테일을 푸시던가 컨트라스트를 좀 낮추고 싶다면 차라리 블랙보다 미드톤을 띄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장면은 밤이 주는 블루 계열의 컬러와 가로등이 주는 옐로우로 컬러 컨트라스트를 줬는데 일부는 쉐입을 만들어 심어준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은 자세히 모르지만 아마도 18km 라이트가 여러 개 달린 크레인으로 주택가의 큰 바운더리를 조명하고 인물의 언더에서 올라오는 조명도 있고 탑 조명으로 인물들을 배경과 분리시켜서 조명이 많이 들어간 샷으로 예상됩니다. 컬러 그레이딩은 근경, 중경, 원경의 컬러를 나눠서 원근감과 컬러 컨트라스트를 살려줬고 렌즈의 화각이 넓고 심도가 깊은 만큼 배경의 많은 디테일들을 살리려 노력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여행 영상입니다. 여행 영상의 경우엔 씬 전체를 고려해야 하는 극영화와는 달리 특별한 스토리가 없거나 로케이션 점프가 빈번해서 컷들이 독립적으로 기능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앞뒤의 상황이 없는 독립된 이미지로 가정하고 감상해보겠습니다. 카메라가 광원을 정면으로 보고 있고 그 가운데 피사체가 있어서 역광인 상황입니다. 역광은 피사체의 이미지 정보를 단순화시켜서 컨트라스트와 전달력을 명확하게 해주는데 해의 위치로 봤을 때 석양의 엠버톤이나 아침의 노멀한 블루와 옐로우의 투톤이 적당합니다. 블루도 나쁘진 않지만 말이 안 되는 색보정인데 만약 새벽이었다면 해의 높이가 저렇게 높을 수는 없을 겁니다. 촬영의 경우엔 광각 렌즈로 화각을 넓게 잡았는데 로우 앵글과 창틀의 수직선이 공간을 더 높게 느껴지게 하고 로우 앵글로 가다가 카메라를 붐업시키면서
원경과 하부에 있는 바다의 배들을 숨겨놨다가 등장시키는데 해와 인물의 주시점을 두고 있던 감상자는 시선이 밑으로 향하면서 장소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합니다. 이 장면도 실루엣인데 나뭇가지와 봉우리가 시선의 분산을 막아주고 바다에 비추는 반사 위의 인물의 실루엣을 겹쳐서 이미지의 주인공인 인물들로 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각으로 촬영하기보다는 줌렌즈를 사용하여 원근감을 낮춰서 피사체들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합니다. 피사체의 배치를 어정쩡하게 해서 화면의 주인공이 확실하지 않거나 촬영에서 뭘 봐야 할지 모르겠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주피사체의 비중이 반반으로 겹치는 경우인데요. 환경 자체가 갖고 있는 색은 통일돼서 좋고 조명도 원경과 근경과 분리되어 있지만 화면의 주인공이 의자인지 스테인드 글라스인지 애매하고 로우앵글 짐벌이 너무 흔들려서 차라리 슬라이더를 쓰거나 앵글을 낮추는 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더 좋았을 겁니다. 이번 그림은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LUT를 쓴 걸로 보이는데요. 원본의 색상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해서 비정상적인 그레이딩이 됐습니다. 스킨톤과 사이언을 제외한 모든 색의 채도를 떨어뜨리는 LUT나 채도를 과하게 올린 경우나 심하게 뺀 경우, 모니터에 칠판 지우개를 탄 것 같은 원본 룩 등등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게 하는 소위 시네마틱 LUT인 듯합니다. 특정 영화의 룩을 따라하는 LUT를 적용하려면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미술의 색상과 컨트라스트의 분포가 먼저 보장돼야 매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모른 것 같습니다. 무엇을 찍더라도 그 영화같이 딱 바꿔주는 만능 LUT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LUT를 구하거나 구입해서 적용했는데 우연하게 그림이 정말 마음에 든다면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의 색상과 컨트라스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유심히 관찰해보시고 휠과 볼, 그리고 커브를 사용해서 한번 똑같이 만들어보세요. LUT는 마법 필터가 아니라 누군가가 조절해놓은 색보정 값일 뿐입니다. 또 아무리 잘 어울리는 LUT를 구했더라도 컷마다 디테일한 조정은 필요하고 그 조절의 필요성을 느끼는 눈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굳이 LUT가 필요 없는 수준일 겁니다. 다시 말해 LUT는 색보정을 공부할 때 구해서 적용해 볼 수는 있어도 돈 주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원본이 가지고 있는 도미넌트 컬러와 반대로 색보정을 한 것 같습니다. 미술 자체가 블루 계열인데 보색인 오렌지 계열로 돌리면 원하는 오렌지가 나오지 않고 벡터스코프상의 색들이 반대쪽으로 이동하다 보니 그냥 채도가 낮아서 멍텅하거나 부자연스러운 화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블랙과 화이트에 색이 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은 웨이브 폼상의 제일 밑부분, 화이트는 제일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둘의 색이 들어가 있으면 밝은 부분은 어두워지고 어두운 부분은 밝아지게 돼서 컨트라스트가 줄어들어 답답하고 뿌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블랙에 색을 넣는 건 회상이나 비현실적인 상황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드리지 않고 광원의 중심부나 반사가 일어나는 제일 밝은 부분은 그냥 날려버리는 게 더 자연스럽고 청량한 느낌을 줍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을 평가 분석하면서 감상문을 써봤는데요. 이미지를 다루는 로케이션 매니저, 미술, 조명, 촬영 감독, 그리고 컬러리스트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발상을 유형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연출자분들도 작업자에게 추상적인 무언가가 아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주문을 할 수 있어야 작품 안에 좀 더 정확한 자기 의도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 머릿속에 자기만의 레퍼런스 창고가 생기게 되고 작업을 할 때 그 레퍼런스를 꺼내서 적용해보거나 응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명확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준이 있어야 자신감 있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지를 모르겠다라는 건 머릿속에 이미지를 평가할 만한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요. 작업해야 할 이미지를 보고 몇 군데 목적지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기저기 헤매느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결과가 좋으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그림이 처한 상황과 그 감정에 어울리는 컬러 그레이딩은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퍼런스가 하나도 없다면 결정을 내릴 수도 없을 텐데요. 그 레퍼런스를 많이 수집하고 생각해보는 게 자기 스타일을 확립해가는 여정입니다.
네, 이번 파트까지 3부작으로 컬러리스트라는 직업뿐만 아니라 영상을 직업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3가지 기초공사를 말씀드렸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막히거나 테크니컬한 지식을 얻어야 할 때는 영어가 해결해 줄 거고, 컬러 그레이딩을 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색에 대한 공부가 알려줄 거고, 자신만의 스타일은 감상문 쓰기가 점점 뚜렷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이유는 컬러 그레이딩을 잘하고 싶어서일 겁니다. 그렇다면 컬러 그레이딩을 잘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화려한 색상, 점잖은 저채도, 적절한 컨트라스트, 깨끗하고 선명한 이미지, 아니면 의도적인 텍스처의 추가?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은 영상의 분위기와 원본이 가진 특징을 파악하고 어떤 색상과 컨트라스트가 그 분위기를 증폭해서 시청자에게 먹힐 수 있는지를 보는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컬러 그레이딩은 휠을 돌리고 커브를 조절하고 LUT를 적용하는 기계적인 작업이 아니라 이 영상을 나보다 나중에 볼 감상자들을 위해 이야기의 끝에 먼저 가본 사람으로서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감정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길을 닦아놓는 작업입니다. 길 옆에 있는 순간순간의 화려한 장식보다 목적지로의 조용한 안내자가 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